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에 풍산의 드론 킬러라는 드론 요격 드론이 신속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는 풍산의 30mm 전방 확산탄과 그리고 5.56mm 소총형 대드론 산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전방 확산탄은 이미 제가 우리의 CIWS2는 물론 BO 복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다만 풍산의 5.56mm 소총형 대드론 산탄 이야기는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두 사업은 작년에 풍산이 신속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었고 올해는 풍산에서 드론 킬러를 신속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이고 이미 내년에는 광섬유 자폭 드론을 신속시범 사업으로 제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풍산은 내년도에 신속시범 사업으로 광섬유 드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미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풍산의 신속시범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번에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던 펜스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리 천국 미사일을 미국을 경유해서 간접 지원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관련 기사들에서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미사일이 어디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남는 미사일이 없다는 건데요. 네, 물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어느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천궁2 생산 물량은 2030년까지는 전부 꽉 차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금은 UAE와 우리 한국군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2028년부터는 이라크와 사우디에 대한 납품으로 일정이 꽉 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지원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올해 초에 이라크에 훈련용 천궁 포대 하나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라크가 중도금을 미납해서 납품이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포대는 지금 아예 국내에 없고 중동의 어떤 항구에 발이 묶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라크가 중도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라크에 대한 사업은 중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라크도 자신들 물량이 제3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대를 이라크 대신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초에 UAE의 요청으로 우리는 UAE에 천궁 미사일을 긴급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원래 1분기에 생산되는 천궁 물량은 한국군에 납품하기로 한 물량이었지만 이 물량은 우선 UAE에 보내주고 우리는 그 대신 2분기에 올해 상반기 물량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납품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1차적으로 천궁2의 배치를 끝낸 상태이고 지금은 2차로 추가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물량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납품 물량과 우리 한국군 납품 물량의 순서를 뒤로 미루는 식으로 하면 2개에서 3개 정도의 천궁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더욱이 지금 LIG는 5천억 원의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기존에 이미 증설한 미사일 생산 시설을 또다시 증설한다고 하고요. 지금 천궁2는 LIG의 구미 1, 2하우스에서 생산 중인데 2028년까지 구미 3하우스와 김천 2하우스를 증설해서 천궁2의 생산량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의 증설들이 끝나면 아마 우리 천궁2의 생산량은 더 증가할 것이고 이번에 이런 증설을 하는 건 바로 쿠웨이트와 카타르의 천궁2 조기 납품 요구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천궁2 구매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있고요. 중동 국가에서는 기존 이라크, 사우디, UAE 말고도 쿠웨이트와 카타르도 우리 천궁의 도입을 희망하는데요. 이번 8월 25일 우리 외교부 장관이 쿠웨이트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방산 분야 등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에 쿠웨이트 장관이 우리 한국까지 와서 우리 외교부 장관을 만난 건 결국은 천궁2의 조기 납품을 원해서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2030년 전에 천궁2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요구에 대응해서 LIG는 5천억 원이나 투자를 해서 천궁2의 생산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래서 우크라이나 물량을 이 신설 라인에 묻으면 정규 생산 물량으로도 2030년 전에 공급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급하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2개에서 3개 포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아마 프랑스가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격 미사일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SAMPT라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시스템에는 아스터 대공 미사일이 들어가는데요. 아스터는 해군 함선의 함대공 미사일과 지상의 SAMPT 대공 미사일로도 들어가고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스터의 연간 생산량이 대략 200발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은 600발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에 따르면 우리 천궁의 연간 생산량이 300발이라고 하는데요. 아스터는 200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터가 서방 진영에서 생산되는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건데요. 문제는 당연하지만 아스터도 지금 유럽 전체에 배치를 해야 하고, 지상의 탄도미사일 요격 포대뿐만 아니라 해군의 함선에도 배치를 해야 해서 생산량이 빠듯하지만, 아마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배치 순서를 바꾸어서 우크라이나에 SAMPT를 우선 배치해줄 생각으로 보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프랑스로부터 SAMPT 4개 포대를 주문했는데 그 중에 2개 포대를 올해 안에 긴급 배치해준다고 하고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정말 급한 불은 끌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가 최대 7개 포대이기 때문에 우리와 프랑스 포대를 합치면 대략 4개에서 5개 포대의 긴급 배치가 가능하고, 여기다가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에게 패트리어트3 미사일을 제공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패트리어트3는 재고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패트리어트3를 도입하면서 남게 된 패트리어트2 미사일은 조금 남는 게 있고, 몇 달 전에 저는 이걸 UAE에 보내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내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UAE에 패트리어트2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것도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하니 일본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일본은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할지 자체는 정말 의문이지만 우리는 도와줄 여력은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역시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설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는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을 했고, 이 사업에서 한화의 아리온 스매시 승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두 회사가 이 사업에 제안한 입찰 가격이 공개되었는데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번 사업의 두 회사는 각각 입찰 가격으로 1원을 써냈습니다. 이 사업은 총 496억 원의 사업인데 두 회사가 전부 1원을 써냈다고 하고요. 이 사업 전에 시행한 선행사업 때도 두 회사는 입찰 가격으로 0원을 써내서 나중에 가위바위보로 사업자를 정했었는데요. 그 후에 방사청은 앞으로 입찰 가격을 0원을 써내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0원을 금지하니까 1원을 써낸 것입니다. 저번 사업은 소량의 다목적 무인 차량을 도입해서 실제 군에서 시험 운용해보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수십 대의 무인 차량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는 본격적으로 운용을 하는 사업인데도 두 회사는 1원을 써낸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그나마 기술적으로 더 앞서는 한화가 선정된 거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사업 후에도 본 사업으로 우리는 대략 5천억 원 규모의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무기 납품은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도입 사업은 원칙적으로 원가 공개 방식이고 원가에 정해진 마진만을 남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천억 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1천억, 2천억을 마진으로 남기는 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업체들이 이번 사업에 1원을 써내는 건 결국은 국내 사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군에 납품을 하면 다목적 무인 차량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국내 사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을 하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방사청은 이번 일로 인해서 또 제도를 바꿀 거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입찰 가격의 70%인가 80% 이하로 써내는 걸 금지하게 제도를 바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공중급육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아마 이건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공중급육이 2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략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결론은 보잉은 고작 2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예 사업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나마도 우리는 기존에도 에어버스의 기체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어버스의 기체를 도입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문제는 1조 3천억 원으로는 급육이 2대를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2대를 구매하려면 예산을 증편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우리 KF-21의 양산 예산이 4조 원 이상 증가해버렸죠. 그래서 예산 증편도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 그냥 한 대라도 더 들여오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KF-21의 양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중급유기 사업은 그리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급유기 사업은 완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이고요. 사실상 공중급유기 사업 비용은 KF-21 양산 비용에 충당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 공중급유기 사업은 뒤로 밀릴 것입니다.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이 72조 정도로 책정되었고, 올해 국방 예산 대비 9%가 상승해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9.9%가 상승한 것을 빼고는 역대 최대 상승폭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물론 정부에서는 아직은 내년도 국방 예산은 미정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마 이 기사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도 국방 예산이 대폭 증가해서 어쩌면 내년도에 바로 공중급 6기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그리 급한 게 아니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중급 6기도 필요하지만 역시 공중급 6기보다는 KF-21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신속시범 사업에 풍산에 드론 요격 드론인 드론 킬러가 선정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풍산에서 광섬유 자폭 드론을 개발한다고 하네요. 저는 풍산 회장의 마인드 때문에 풍산의 방위산업이 힘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풍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인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게 25kg 이하의 무인기는 중소기업 적합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고, 그래서 대기업이 아닌 풍산이 이 분야에서 유리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드론 요격 드론이나 그리고 광섬유 드론 둘 다 무게 25kg 이하의 중소기업 적합 사업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60개가 넘는 군용 드론 개발 회사가 있지만 대기업들은 대형 무인기만 개발해야 하고 다른 중소기업들은 자금력 등이 딸리는 것에 반해서 풍산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그래서 지금 풍산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드론 요격 드론에 이어서 사업을 더 확장해서 이번에는 광섬유 자폭 드론을 개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 이건 관련 기사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드론킬러 관련 기사에는 풍산의 전방 확산탄과 5.56mm 드론 산탄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작년 신속 시범 사업에는 풍산의 전방 확산탄과 5.56mm 드론 산탄이 선정되었었는데요. 전방 확산탄은 이미 제가 수차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 CIWS-2에 적용되는 건 물론 비호 복합과 천호 차륜형 대공포에도 적용된다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는 비호 복합용 전방 확산탄이 신속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CIWS-2는 30-173탄이고 비호 복합과 차륜형 대공포는 30-170탄이기 때문에 규격이 틀려서 서로 호환은 되지 않지만 들어가는 기술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CIWS용 30mm 전방 확산탄을 개발할 수 있다면 비호 복합용 전방 확산탄을 개발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 후에 알게 된 우리 전방 확산탄의 기술적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전방 확산탄을 처음 개발하고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인데요. 독일에는 30mm 모델과 35mm 전방 확산탄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30mm 전방 확산탄은 파편의 무게가 1g대이고 35mm 전방 확산탄의 파편 무게는 3g대인 것에 반해서 풍산은 개발하는 전방 확산탄의 파편 무게를 1.5g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3g은 30mm 탄에 충분한 수량의 파편을 탑재하지 못하고 30mm 탄 자체가 3g의 파편에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부여해주지 못하는 것에 반해서, 그렇다고 독일처럼 1g으로 파편을 만들자니 너무 파괴력이나 저지력이 떨어져서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풍산의 전방 확산탄의 파편 무게는 1.5g대이고요. 그리고 풍산의 전방 확산탄은 좀 독특한 구조인데요. 무엇이냐면 아시겠지만 독일의 전방 확산탄은 포에서 탄이 발사되면 포구에 달려있는 탄속 측정기와 비접촉식 신관장 입기를 통해서 포탄이 터질 지점을 정확히 입력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풍산은 과거에 이런 복잡한 장치 없이 그냥 전방 확산탄이 일정한 거리를 비행하면 자동으로 터지는 그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의 방식은 정확하기는 한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대공포도 대대적으로 개량을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풍산이 제안한 방식은 포탄이 터지는 위치를 변경할 수 없고 그래서 요격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선택한 방식은 바로 전방 확산탄이 발사되기 전에 접촉식 자동신관 장입기를 통해서 포탄의 터질 시기를 입력해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독일의 방식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풍산이 제안한 방식보다는 요격 성공률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미 우리는 K-21 장갑차에 접촉식 자동신관 장입기를 설치를 해서 K-236 복합기능탄을 사용해서 공중폭발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는 전방 확산탄은 바로 이 K-21의 접촉식 자동신관 장입기 기술을 가지고 와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방 확산탄에 터지는 시기를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접촉식 자동신관 장입기를 사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선정된 게 5.56mm 대공산탄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보병의 소총으로 적 드론을 요격하는 대공산탄입니다. 실은 저도 이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건 몇 달 전에 알았는데요. 문제는 이미 이 사업은 작년에 신속 시범 사업으로 사업화가 되었고, 제가 알게 된 건 그 후로 몇 달 뒤라. 너무 늦게 알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 못했던 소식인데요. 작년에 풍산이 제안한 신속 시범 사업에는 30mm 전방확산탄과 5.56mm 대드론 산탄이 있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5.56mm 소총탄 안에 5개의 작은 쇠구슬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소총탄용 대드론 산탄으로 유명한 것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운용하는 호로쇼크라는 탄이 유명하고, 풍산의 5.56mm 산탄도 이 호로쇼크와 완전히 같은 형태인데요. 문제는 당연하지만 러시아도 대드론 산탄을 운용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호로쇼크보다 더 성능이 좋은 대드론 산탄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도 호로쇼크와 같이 여러 개의 쇠구슬을 넣은 대드론 산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 기업에서 신형 대드론 산탄을 내놨고, 그 구조를 보면 그냥 쇠구슬이 아니라 일종의 삭각 같은 깔대기 형태의 여러 개의 탄두를 겹겹이 쌓은 형태입니다. 그럼 이 형태가 왜 더 좋냐면, 쇠구슬에 비해서 삭각 형태의 탄두는 유체 역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산탄의 유효 사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러시아의 새로운 소총용 대드론 산탄이 아직까지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도 호로쇼크가 아니라 러시아 같은 대드론 산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이 두 사업이 신속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는 작년에는 풍산의 사업 중에서는 이 두 사업이 신속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번에는 드론 킬러가 선정되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번에 풍산이 개발한다는 광섬유 자폭 드론이 선정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민주당 정권은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핵 농축과 핵 재처리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 어떤 분들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핵 잠수함도 물 건너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핵 재처리와 핵 농축은 민주당이 반대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건조는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미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은 아무 문제 없이 건조될 것이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